네, 존경하는 정욱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전북 정읍구청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표입니다. 한덕수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 제 질의요지는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세부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인용할 자료들을 검증받아야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국회법 제122조의 2 7항에 보면 대정부 질문을 하려는 의원님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는 우리 국회 본회의의 질의와 답변이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질의와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이지 인용되는 자료의 진정 성립까지 확인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총리께서는 고민정 의원이 보여준 해당 자료에 대해서 괴문서로 이렇게 취급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총리 답변 태도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태도는 윤석열 정부가 오만한 정부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만에 종식됐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이러한 대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여러 가지 대비가 안 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과 보호를 하면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 전략, 대응 전략으로 위험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내용이 교훈이고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응할 때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 소극 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확인되지 않은 낙관적 전망보다는 치밀한 점검, 투명한 정보의 즉시 공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늘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그거는 음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00베크렐, 그 기준에 맞다면 과학적으로 그거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더 우리 어민들을 무슨 협박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곡해하고 또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킨다면은 저는 그것은 안전한 우리의 제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걸 곡해를 해서 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WHO 음용수 기준 인용해서 1,500 베크렐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 베크렐 이하입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 베크렐조차도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250배에 달합니다. 이유는 100 베크렐인데 여기 15배, 미국은 740 베크렐인데 2배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 좀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 지키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음용 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용 기준은 WHO는 10,000 베크렐을 음용 기준으로 삼중수소의 경우에 음용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6 베크렐을 말씀하신 거는 염지하수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원수, 지하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식품의 경우에 우리의 기준이 명확히 없을 때는 코덱스 기준을 따르게 돼 있고 우리는 WHO의 10,000 베크렐이면은 저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도 10,000 베크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6 베크렐은 그 원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수돗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방사능 기준들은 있습니다. 원수가 먹는 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원수로 활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인용하는 내용을 아니 맞습니다. 먹는 물 수준으로 인식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600크렐이 안 잘하셔야 맞는다는 된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600크렐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코덱스나 WHO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죠. 먹을 수가 없죠. 아니 코덱스는 먹는 물이죠. 10,000 베크렐이라는 것은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죠. 또 우리 총리님 과학적 검증 하시는데 IAEA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맹신이 아니고 IAEA와 대한민국이 같이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에 따른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도 IAEA에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채취 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주고 분석 결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IAEA를 너무 맹신해요. 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입수도 하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 검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 안전기술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IAEA와 일본의 도쿄 전력이 IAEA의 입회하에 채취한 그 사료를 밀봉을 해가지고 IAEA 본부에서 3개소 그리고 4개소의 미국, 프랑스,
한국, 그리고 스위스 4개국의 연구기관이 그걸 받아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IAEA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방류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 있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듯이 정말 과학적으로 확실한 검증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좀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일본을 믿고 IAEA를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대응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바로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 다 이상 또 어떻게 합니까? 실제 방류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막으면 그게 사전 대응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그런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시료 채취를 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거를 IAEA하고 합쳐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고 또 우리 독자적인 그런 전반적인 평가 결과도 발표할 거고 시찰단이 가가지고 4년 동안의 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검증하기 전에는 일본이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은 정말 반대를 해야죠. 어떤 수단으로 제어하실 겁니까?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당연히 IAEA 같은 데에도 항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못할 테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기준이 지금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어민들이 해양 투기를 반대해요. 알고 계시죠? 아니 어느 나라나 100% 모두 다 동의하는 일이 좀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이거는 좀 불안하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못 믿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설득과 과학적인 그러한 그 분석과 처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전 정부와 우리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 어민이 반대하는 게 일본 야당의 괴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저는 우리나라 야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본 야당. 일본 야당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이 있죠.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아마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방송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채취 과정이 뭐 잘못됐다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 다 IAEA하고 소통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IAEA의 채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로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정보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영상, 모 방송에 방영됐던 동영상은 정말 그거는 IAEA 채취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저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채취한 이유는 K 쪽에서 이미 정화된 거를 뽑아서 저희가 지금 7나라가 7군데서 조사하고 있는 거 그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반 시설이 없는 탱크에서 뽑은 겁니다. 교반 탱크에서 있는 거를 뽑고 교반 탱크가 없는 것을 뽑아서 하나의 교차 그런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러나 IAEA가 분명히 저희한테 확인하는 거는 그 동영상 위에서 겉에서 뽑았다 하는 그거는 전혀 IAEA의 그 시료 채취하고는
관련이 없다 총리님, 하는 것을 총리님,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의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대로 8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서 8개 현에서의 오는 우리 일본 수산물은 계속 금지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할 용의가 있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가 지난번 저희가 WHO에서 WTO에서 다퉜듯이 현재로서는 위험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그 생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0.5 베크렐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그 기준을 부과하고 그것이 검출이 되면은 바로 17개 핵종에 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사능이 방출되는 그 일본의 어종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8개 현에서는 완전 금지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0.5 베크렐만 넘으면 이 기준은 100 베크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5만 넘으면 17개의 핵종의 그런 그 분석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사능이 나오는 그러한 어종은 그것이 8개 현이든 나머지 현이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조치를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산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있습니까? 그거는 어제 해수부 장관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피해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한다고 그랬더니 저것 봐라, 정부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비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전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막으면서 피해를 막을 거고요. 또 설사 과학적으로는 그 합리적이어서 문제가 없더라도 또 소문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라도 우리가 업계가 그런 그 잘못된 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야기된 피해라면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본의 잘못된 과학을 지키지 않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그 해양법 재판소 같은 데가 그런 기능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전 정부 입장을 개성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나 잠정 조치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거기 그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기준을 위반했거나 잘못된 불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정부로서는 항상 열어놓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전에는 실제 방류가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방류를 지금 시운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수산물이다 또는 안전한 방류수다 뭐 이런 내용이 실제 담보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나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다 담보받아야 방류를 우리도 동의해 줄 수 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잠정 조치로 그런 내용을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해양법 재판소의 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욱더 엄밀하게 그 과정을 지켜가지고 그러한 위법 사항이 나온다면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세수 상황,
또 지출 예산 구조 조정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임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지금 경제가 특히 법인세 이런 쪽에서 지금 예상보다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 전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저하고 그런 현상을 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의 이런 지표들이 약간 상반되는 지표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좀 긍정적인 지금 최저점을 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표들도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하나의 그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재정 수요에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그런 세수를 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생겼으니까 증액 추경이나 민생 추경은 뭐 그렇다 손치고 감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현재로서는 저희는 추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수 결손 규모가 지금 우리 세입 예산액의 20% 정도 달해요. 그러면 지출 구조 조정이 꽤 있어야 되고, 뭐 그러면 한쪽에서는 세입 경쟁이 있어야 되고, 또 세출 예산 쪽에서는 지출 항목, 특히 입법 항목에 대한 조정들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정도 20% 정도의 조정이라면 감추경이 있어야 실제 재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재정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서 올해 재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의 변동이 생겨도 정부는 임무대로 국회 동의 없이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고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세수에 대한 그러한 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하게 올해 우리 경제 운영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세수를 얻을 수 있을지를 아주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한 8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럼 8월 전후에서 추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감사원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기문란 행위요? 언론 보도 못 보셨습니까? 감사원이 국기문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결정을 사무처에서 다르게 집행하고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못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렇다면 그거는 고발당해야 할 일인데요. 뭐 고발뿐만이 아니고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감사원의 집행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것도 현 정부의 실세인 사무처장이 이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처장 파면 건의할 용이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가보훈처 장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요청하는 요구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 시점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국권 침탈 전후를 그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는 그 시점과 그 성격이 어떤 적극적인 어떤 항일 운동이냐 아니면 체제 개혁 운동이냐 이런 데 대해서 학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은 서운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1962년 서운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을미의병, 또 1905년에 을사의병, 또 정미의병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독립유공자 서운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처럼 그 을미의병의 시점이 1895년이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그 부분과는 조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62년도에 기준을 만들 때 그 당시는 동학농민혁명이 농민의 난으로 인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는 입법이 돼서 예. 혁명으로 승격됐고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그러면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다면 명예회복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제 명예회복의 문제와 또 독립유공자 서운의 문제는 물론 연결은 됩니다만은, 근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도 이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다수의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좀 신중론을 펼쳐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연구와 또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사회적 공감대요? 학자들의 실세들이 62년도 사고에 지금도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정부가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3년 전에도 그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이것이 좀 그 신중하게, 아니 논거가 없잖아요. 안 되는 논거가. 1895년은 되는데 1894년 안 되는 논거가 뭐예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저도 뭐 논거도 없이 학자들이 소위 친일 학자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아니 그 학자들은 예. 제대로 정부에서 검토해서 예. 1894년 입법으로 2차 봉기는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 걸맞게 인정을 해 주셔야죠. 아니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의견이 아시다시피 다양하고 특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학자적인 내용을 논란이 있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무장투쟁이다 정의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학자들이 뭐 이거는 뭐 정부의 결정이지만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예. 법에서 기준을 주었으면 그 기준이 학자들이 심사할 때도 적용돼야 되는 게 맞죠. 아니 그렇지만 그 법 이외에 기본법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권 침탈 전후를 아니 그런데 시발적으로 1895년 왜 하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와 기본법과 약간의 모순 관계가 지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좀 더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공감대 확보라는 내용은 긍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부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뭐 그냥 뭐 긍정 부정 없이 아주 그 중립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 담백한 입장입니다.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요. 예. 법에 명시한 실질적인 명예회복, 그거는 항일 무장투쟁이면 무장투쟁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입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안부 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안부차관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 자원 시설세 뭐 법안소에 몇 번 참여하셨으니까 예, 제도적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 발전소가 소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한 방법에 있어서 방사선 비상구역이라는 지역에 그 추가로 가세 지역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원안위가 그 주민 보호를 위해서 자치단체 지원하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지금 우리 뭐 입장은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과세 역전, 그러니까 세수 역전 현상 같은, 그러니까 그 원자력 소재지가 에서는 그 지역사회 시설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외의 그 지역은 세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있는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세수 역전 연장도 있고요. 또 추가로 또 그 지역자원시설 신설할 경우에는 그 아마 그 원전을 발전에 관한 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전기요금 인상도 또 우려가 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차관님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안 소위도 참석하시고 대정부 질문도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역전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는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도는 킬로와트당 1원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닌 시도는 아직 한 푼도 못 받아요. 1원이 아닌 0.5원이라도 달라오는데 그게 역전 현상입니까? 네, 의원님 그 개정안에 따르면요, 원전 소재지 그 시도에 하는 자치단체는 그 지금 원전 소재지 밖에 지역산시 과세 확대하는 그 세금을 그거를 혜택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 자원 시설세는 시도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가 시도가 원전 소재지가 하는- 있는 시도는 1원씩 받아요. 예, 예. 없는 같은 비상계획구역인데 없는 시도는 0.5원이라도 달라. 그런데 뭐가 세수 역전 현상입니까? 근데 원전이 소재하는 그런 시도에 자치단체에는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원님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부분은 그게 세수 역전 현상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세원 배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좀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 제도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시설 소재지에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효과를 이제 그럼 해소하는 그런 발전 취지가 있는 외부 반면에 불경제는 원전 소재지가 아닌 시도는 비상계획구역은 외부 불경제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세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지역 자원 시설 취지가 외부 불경제를 보전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지난번 1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때도 0.5원에서 1원으로 정액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원전 발전소가 소재지라는 지원은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서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놓고 20년 동안 26억 전체 지원한 게 기껏 지원한 겁니까? 그 지금 지역 자원 시설세 세수가 얼마예요?
지금 최근에 24년도는 26억을 지금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안위 법안소에도 충분히 그렇게 법에 정해놓고 안 지키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국가 재원이 필요한가를 지금 현재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대로 좀 검토해서 답변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안소에 대응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복지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네, 어떤 유형과 예산 규모 일자리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그리고 공익 활동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세수는? 예, 지금 현재 그 합해가지고 한 1.5조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기준입니다. 공익 활동형이 시급 9,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 활동형은 자원봉사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자원봉사 성격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카운팅할 때 일자리 개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입니까? 의원님 정부에서 일자리 운영하실 때 네. 자원봉사자를 일자리 개수에 산입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그 공익 활동형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 활동형을 사회 서비스형이나 민간형으로 돌려서 보다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전환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원 단가 상향 조정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네.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자리 개수에 산입하시면서 일자리라면서 예, 그렇지만은 자원봉사자라고 폄하하고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공익 활동형 그 사업의 성격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데 단가 인상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급 9,000원 공익활동형은 자원봉사자고 시급 9,900원 사회서비스형 근로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사회 서비스형은 좀 그 뭐라 거기도 자원봉사자입니까? 이게 좀 기간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근무 여건도 좀 개선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모델을 좀 줄이고 사회 서비스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세요. 한마디로 물어보고 끝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지난 1년간 효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위원님, 그거는 답변이 굉장히 좀 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문화 쪽은 역시 약자는 좀 두텁게 보호하자. 그리고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나눠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좀 국한시키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좀 그 고도화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좀 그런 서비스를 좀 그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럴 때에도 그런 그 고도화에 따라서 좀 어려운 약자들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더 많이 보존하고 그리고 좀 그 사회 서비스의 공급자들 사이에서도 좀 일정한 경쟁이 좀 이루어지도록 해서 서로
그 사회 서비스의 질을 올리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교육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예정대로 각종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 분야 국정 운영을 보면서 이제 주체 없는 노동 개혁, 시책군인 교육 개혁, 형체 없는 연금 개혁 이런 게 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